해석되지? 자, 제목을 보고 항상 내용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노래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자, 이 내용에서 우리 알아야 될 개념. 여러분들 그럼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달달달달 암기하는 느낌으로 공부할 때는요. 항상 시 할 때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내용적인 측면과 표현, 형식적인 측면을 꼭 나눠서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시를 암기하는 요령 중에 하나거든. 시를 암기한다, 시를 뭐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어떤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지 떠올려 줄 때 막 중문음악으로 떠오른단 말이야. 그때 첫 번째 내용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표현 형식적인 측면으로 또는 표현적인 측면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내용적인 측면, 표현 형식적인 측면에서 내용적인 측면을 한다면 얘는요. 주제를 물어보는 부분이고요. 또는 시어의 의미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그럼 제목마개와 주제는 뭔데?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거잖아요. 어떤 시어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그런 단어들을 한번 찾아볼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시어에 한축적인 의미가 있었던 부분들 어디가 있었니? 이름바람은 뭘 의미했던 거야? 응? 요절, 누이의 요절. 요절이라는 단어는 뭐라고요? 일찍 죽는 것. 또 떨어지는 잎, 이건 무슨 의미? 죽음. 한 가지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 한 부모. 나는 간다, 무슨 의미? 나는 갈도 못 다이로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 다이다는 거죠. 누이가 어떤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급작스럽게 죽음을 암시하는 거죠. 자, 이런 시어의 의미 파트를 우리 내용에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게 개념이에요. 시를 공부할 때. 미타찰은 무슨 의미였니? 불교에서 어떤 이상한 또는 서강 정토라고도 얘기를 할 텐데 결국 불교에서 불교에 귀한 사람들이 우리 이승세계 이후에 가는 공간을 얘기하잖아요.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나? 이게 이제 내용적인 측면이에요. 이게 하나의 개념 형성할 때 이렇게 공부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표현 형식적인 건데 고전식 할 때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갈래적 특징, 갈래의 특징. 갈래의 특징이라고 할 때 이 갈래는 고전 장르, 어떤 장르냐라는 얘기잖아요. 제막매견은 우리 어떤 장르에 속하니? 어떤 고전 갈래에 속하니? 향가. 오케이, 좋았어. 목소리가 컸어. 미안해. 내가 좀 줄일게. 아니야, 주혁아 뭐라고 한 거 아니야? 내가 쌤 여기서 대답해도 돼요? 대답해도 되지. 네. 근데 너무 내가 목소리 조절이 안 되거든. 그래서 조그맣게만 얘기해줘. 자, 이런 향가라고 하는 특징을 그럼 여러분들 어디서 공부했냐면은 문학교재 갖고 계시죠? 우리 고전 문학교재 앞에 향가 4페이지 피면은 향가에 대해서 쭉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인 것만 좀 리바인드 한번 해보자. 향가의 특징으로도 한 문제가 나와. 이게 한 문제거리예요. 향가는 몇 구체 향가가 있다? 4구체, 8구체, 10구체 향가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럼 제막매가는 지금 몇 구체 향가야? 19체. 자, 요 구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뭐냐면은 몇 줄이라는 얘기잖아. 그쵸?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 일곱 줄, 여덟 줄, 아홉 줄, 열 줄. 이 19체 향가는 네 줄, 네 줄, 두 줄로 나뉘어요. 그래서 네 줄, 네 줄, 두 줄로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요 부분과 요 부분에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그럼 이건 또 내용적인 측면이네요. 그렇지. 내용적인 측면을 정리해 볼까? 첫 번째는 무슨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니? 생사의 길은 여기 있음에 머뭇거린다는 말도 곧다이로 어찌 갑니까? 어떤 죽음 앞에서의 어떤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있죠. 죽었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죠?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 누가? 이때 나는 누이였잖아. 누이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 두 번째는 이른 바람에 누이가 요절했어요. 누이의 죽음처럼 우리는 부모님에서 났지만 우리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인생이 참 허무해 라고 하는 인생 무상이라고 하면 좀 정리가 되니? 요 무상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어. 무상감, 허무한 감정. 근데 요 마지막이 좀 신선하거든?
앞에 부분은 되게 안 좋은 부분들이 쭉 이어졌어. 노이의 죽음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과 그리고 무상감 여기까지는 되게 감정이 비슷한 감정이 유지가 되는데 마지막 부분은 자 여기서 미타찰에서 만날다 뒀다가 기다릴 겟 이 get이 의미하는 바가 무슨 의미가 있니? 생각나는 거 다 떠올려 보자. 의지 또 의지밖에 미래. 안 돼. 미래 또 소망 뭐 희망 이런 식으로 이런 의미들이 여기 get에 담겨 있죠. 그러면 앞부분은 다소 부정적인 안타까움과 인생 무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뒷부분은 이것에 계속 이런 감정이 유지가 되고 있니? 아니지. 이런 감정이 유지가 안 되고 이것을 극복하겠다라는 혹은 이런 의지적인 측면으로 내용이 좀 전환이 되죠. 이런 전환되는 가운데 이 전환의 지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요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 19체 현가가 갖고 있는 낙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결국 내용과 형식이 다 결합되면서 우리는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건 맞는 건데 내용적인 부분부터 찾고 형식적인 부분을 또 별도로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낙구의 기능을 한번 보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느낌이 쭉 이어오다가 에서 끊겨서 여기가 의지로 바뀌죠. 이럴 때는 시상이 유지가 되는 거니 바뀌는 거니 전환이 되는 거죠. 시상의 전환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이 낙구가. 이 제왕매가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낙구를 통해서 시상이 심화되는 경우도 있어. 자신의 감정을 아주 심화시키는 경우도 있어. 근데 여기서는 시상을 마무리한다라고 보통 낙구의 기능은 일반적인 기능은 시상의 마무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시상이라는 단어는 다시 시상이라는 단어는 뭐야? 시상 분위기. 분위기 오케이 분위기 또 시의 전개 방식이라는 단어 옆에 있는 것 같다 주요기가. 자 시상이라는 건 어떤 분위기지, 그렇죠? 시의 상황이라고 생각해도 돼. 시의 상황이 달라졌잖아. 분위기가 달라졌잖아.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시의 전개 방식으로 가요. 전개 방식 찾는 문제들 한두 문제씩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의 전개 방식을 우리가 서술로, 물론 서술로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온다고 했지. 서술로 하자면 낙구를 통해서 시상이 전환되고 있다라고 하면 되겠지. 자, 이런 전개 방식 문제로도 나와요. 자, 이어서 이 낙구는 이 R은 감탄사가 항상 쓰여야 돼. 낙구에는 감탄사가 쓰이면서 몇 구에 쓰여서 1구부터 19 사이에서 9, 9에 쓰이죠. 낙구 감탄사 시상의 전환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거고 지금 이거는 시험 범위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우리 산포 가는 길까지 해갖고 문학 부분에서 그러면은 절반 이상이 끝난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표현 형식 이름 바람처럼 비유법이죠. 이런 비유법들이 쓰였네요. 이름 바람 떨어질 일 이런 비유법들이 쓰였다라는 걸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 형식적인 측면이 지금 이렇게 낙구에 감탄사가 쓰였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들이 형식적인 측면을 물어보는 포인트가 되겠죠. 요 정도를 공부해 두시면은 우리가 제왕매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형성됐다. 이 부분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곳곳에서 물어보겠지. 그런 부분을 어디에서 뭘 물어보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주는 게 이제 문제 포인트잖아요. 일단 포인트도 잡아가면서 한번 해볼 거고, 자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자, 요 미타찰에서 만나겠다라고 하는 요 부분에 극복 의지를 다지는 요 부분을 좀 어려운 말로 하나만 쓸게요. 종교적 승화라는 어려운 단어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승화라는 단어는 자 무슨 단어일까? 승화시키다, 승화하다, 승화. 개념 이거 잡기가 좀 어려울 거거든. 승화하다, 승화되다. 무슨 표현일까? 약간 풀어내다? 풀어내다? 약간 그런 개념일 수도 있고 또 요 화자가 날려버리고 없애는. 날려버리고 없애는 그런 느낌이기도 해. 맞아. 승자가 상승시켜갖고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종교적으로 뭘 상승시키고 뭘 변화시켰을까? 이 지금 부정적인 마음.
안타까움과 인생무상의 이 마음들이 종교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이 마음이 유지가 되니 아니지 날려버리고 풀어냈죠. 상승시켜서 풀어내는 변화를 주려는 이 종교적 승화라고도 얘기를 해요. 혹시 여기서 다른 종교 있으신 분도 있어? 불교 말고? 뭐 교회 가시는 분들도 있지. 그럼 교회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기독교적으로 종교적 승화 한번 시켜볼까? 뭐 하면 종교적 승화라고 할 수 있을까? 기도에서. 이건 얘기를 했네. 기독교에서 기도하면 이런 종교적으로 자신 어떤 힘든 상황을 힘든 마음을 뭐 신한테 기도하면은 그 마음이 풀어지기도 하고 날려보내기도 하잖아. 그런 표현을 승화라고 얘기를 해요. 좀 어려운 개념이기도 해. 승화라는 단어가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제맥마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그랬을 때 제맥마가에 걸려있는 문제들이 어디에 있었었니? 2번 문제 그리고 3번 문제였죠. 2번 문제, 3번 문제 답은 자, 2번의 답은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거네요. 몇 번으로 했어? 3번이죠. 인간과 대비되는 자연의 특성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자연 어떤 대비되는 특성 뭔데? 없죠. 그러면 반대로 삶과 죽음에 대한 인간적 고뇌 어디서 드러났어? 이걸 찾아줘야 돼. 다시 역으로 갑시다. 삶과 죽음에 대한 인간적 고뇌 어디로 연결시켜줘야 돼? 요분. 머뭇거린다라는 이 행동이 뭐니? 고민이 있는 거잖아. 머뭇거리는 행동. 뭐 이조저도 못하는 느낌. 삶과 죽음은 생사길이라는 단어로 나왔죠. 옆에다 써놓으세요. 생사길은 머뭇거리고 이런 것은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고민들 많을 때 머뭇거린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부분을 근거를 찾아주는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는 불교의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미탁천에서 만날 거니까 다시 내가 이곳으로 갈 거야. 근데 우리 누나도 이미 갔어. 그곳에서 누나를 만날 거야. 라고 하는 윤회 사상이라는 단어는 얘들아 우리 이거는 불교적 용어예요. 여러분들 지금이 이승에 살고 있지. 근데 전생에는 뭐였을까? 사람이었겠죠? 또는 동물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럼 나중에는 뭘로 태어날래? 라고 하는 식으로 물어보는 거. 전생엔 뭐였고 현생엔 사람이었고 나중에 생에는 뭘로 태어날래? 이런 식으로 삶이 계속 반복되는 느낌. 이것을 윤회 사상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불교에서만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종교 다른 종교까지는 내가 다 모르는 힌두교도 있었나 뭐 그럴 건데 기본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없고 도교에서는 없어. 자, 4번 혈육과의 사별에서 사별이라는 단어는 죽음이죠. 죽음을 의미하는 바는 많이 나왔죠. 그런 슬픔과 안타까움이에요. 상징과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비유법 많이 쓰였다라고 얘기했죠. 아까 이 비유. 그래서 서정성을 높이고 있다. 서정이라는 단어는 뭐라고요?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 안타까운 감정이죠. 이런 감정들을 높이고 있습니다. 라는 거. 이렇게 좀 더 명확하게 찾아주시고 공부하시는 느낌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밑에 있는 가도 제명맥에 걸린 문제였지. 자, 가이시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으로 가셨어요? 한 가지 홀어머니 시라에서 자랐대요. 이거는 아니고 한 부모라고. 한 부모라는 단어가 조금 헷갈리면 같은 부모, 같은 부모님 밑에서 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문제에 구성되는 패턴이 보니까 자, 어때? 시어의 의미 찾기 문제지. 앞에서 우리 내용적인 측면이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이 내용적인 측면의 시어의 의미 찾기 문제예요. 이렇게 시어의 의미 찾기 문제예요. 이런 부분들이 개념으로서 문제화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봐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시를 봅시다. 자, 여기서 모르는 단어 혹시 있어? 청산문의 시주였는데. 모르는 단어. 요거는 뭐예요? 낙낙장송은? 응? 어떤 소나무? 그 키가 큰 거? 키가 큰 거? 내가 그럴 줄 알고 낙낙장송을 찍어왔다. 이번 추석 때. 자, 낙낙장송이라 써있지. 아니, 식당에 갔는데 뭐 이렇게 소나무가 크대요? 여기 보니까 이름이 낙낙장송으로 써있었어. 이거다.
이거다. 이거 보여줘야 되겠다. 근데 이거 크기가 지금 크기감이 안 오지. 네, 내가 앞에 뿅 하고 써 있지. 이게 밑에서 찍어서 그래. 엄청 큰 거야. 이거 몇 미터 되니? 내 키가 한 2미터 되니까 거의 한 10미터, 2미터? 한 10미터 된다는 거지. 낙낙장성. 귀여워. 한 번 더 봐. 봐봐, 여기 손가락 보여? 뿌이한 거? 이거까지. 이런 나무를 낙낙장성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더 설명 안 해도 되지, 낙낙장성? 이 정도로 보여줬으면은 낙낙장성 아주 큰 소나무예요. 기억이랑 떼는 거 봤어요? 응? 기억이랑 떼는 거 지금 보고 있잖아. 봤지, 주혁아? 네. 아, 소리가 되게 좋다. 이게. 되게 좋네. 자, 만곤곤이라는 단어 알아? 건곤, 간이 할 때 건곤. 땅과 하는 어디가 땅일까? 건곤 중에서. 곤. 곤, 이게 땅이고요. 건이 하늘이에요. 만은 가득 차다. 한자어니까 계속부터 하시고. 독야청청은 푸르다지. 혼자서 단독적으로 푸르다. 시조가 나오면은 모르는 시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도 이번 시험 범위 안에서 소설이든 또 고전 시가든 모르는 단어 있으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시조 같은 경우도 내용과 형식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고 했죠. 내용적인 측면, 형식적인 측면. 이 형식적인 거는 시조의 특징까지도 같이 공부해 주셔야 돼요. 앞에서 우리 시조의 특징은 많이 공부했으니까 잠깐 패스하되 기본적인 거, 시조는 어떻게 읽어주라고요? 3장, 6구 찾아볼까? 여기까지가 한 구, 여기까지가 두 번째고, 여기가 세 번째고, 낙낙장성되어 있어. 백설이 만근곤할제, 독야청청하리라. 이게 6구예요. 6가지 구절로 나뉘죠. 그리고 시조의 특징, 종장의 첫 구절은 삼음절. 삼음절. 그리고 두 번째 음보는 오음절 이상. 이렇게 해서 이런 시조를 평시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형식이 정해져 있다. 정형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잠깐 이어볼게요. 우리 아까 상가에서 19체의 이 부분, 낙고 이 부분이 시조에도 영향을 주었대요. 어디로? 이쪽으로. 종장의 첫 사분모가 상가의 낙고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초창기 시조는 이렇게 단어가 아니라 감탄사가 많이 들어갔거든. 아리야, 어지버 이런 식으로 감탄사들이 많이 들어가고 이 부분이 향가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많이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단 구성도 아까 향가도 이렇게 보면은 19체 향가는 3단 구성이었지. 하나, 둘, 셋. 이 3단 구성이 시조의 초장, 중장, 종장 3단 구성으로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사성 때문에 그냥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되게 공부 열심히 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같이 뛰고 있지, 여러분들도? 네. 자, 요 9단위로 이제 내용적인 측면을 잘라서 읽어볼게. 9단위로 읽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문,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자, 가정해주고 있지? 죽은 이후의 상황을 죽고 나서 또는 죽어서 어디론가 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복례산이라고 하는 산은 중국의 아주 전설 속에 유명한 산이고요. 제1봉이라니까 몇 번째 봉우리? 여러 산의 봉우리가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봉우리에서 뭐가 되겠대요? 낙낙장송, 아까 그 큰 소나무가 되겠대요. 소나무가 돼서 그러면 자, 이 소나무는 누구를 의미해요? 화자를 의미하지. 화자가 소나무래, 화자를 대신하는 대리물이네. 이런 개념을 우리가 무슨 개념이라고 했던 문학에서 화자의 대리물로서 나온 오케이, 객관적 상관문의 한 패턴이지. 화자의 대리물로서 객관적 상관문이 제시가 되었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 짧은 시에 이 45자밖에 안 되는 그런 시에 이런 개념들 다 떠올려줘야 돼. 백설은 어디를 뭘 의미하죠? 아니 그거는 이제 그걸 넣은 거지. 그거 시대적 상황을 넣은 거지.
하얀 공부했네. 눈. 백설은 자 사전적 의미. 흰 눈이 이렇게 하늘과 땅에 가득 찼대. 지금 이 흰색을 그냥 회색으로 칠할게요. 이렇게 가득 차면 혼자서만 푸르러 보이니? 이렇게 그쵸? 혼자서만 푸르러 보여요. 이렇게 하고 싶대요. 그럼 자, 이 시의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주제는 뭐가 있을까? 자, 주제를 저는 소나무가 될 거예요. 이게 내용이 아니겠죠. 나는 소나무가 되고 싶어요가 주제가 아닐 거예요. 이런 시조들은 양반들이 썼기 때문에 양반들의 그런 표현법을 우리가 좀 공부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양반들이 표현법에서 소나무가 나왔네. 소나무는 뭘 의미하는 걸까? 지조와 절개를 의미하는. 자, 소나무에 그럼 친구들 누가 있었지? 지조와 절개를 의미하는 매, 난, 고, 조, 송. 얘네들은 특히 사군자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런 친구들이 나오면은 지조와 절개를 의미하는 걸로 우리는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독야청청할 거야, 지조와 절개를 지킬 거야. 남락장성이 돼서 독야청청할 거야, 변하지 않고 지조와 절개를 지킬 거야 라는 이런 주제인데, 여러분들 그럼 독야청청할 거야, 혼자서만 지조와 절개 지킨다고 했을 때는 이 지조와 절개를 지켜 보이는 이 돋보이는 이 나무는 주변이 어땠을 때 돋보였어 지금? 주변이 모두 백설로 어떻게 보일 때? 하얗게 변했을 때죠. 여기서 이제 이미지적인 측면을 봅시다. 얘는 푸른색이고 여기는 흰색이죠. 서로 무슨 차이가 드러나요? 색채 대비가 드러나요. 오케이. 이런 색채 대비를 통해서 자신이 더 돋보이겠다라는 이런 의미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표현법적인 측면이에요. 색채 대비를 통해서 자신이 더 돋보이고 지조와 절개를 난 지키고 있어요 라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이 색채 대비 돋보이는 이 장면은 주변과 어떤 상황이니? 주변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아니면 대비되는 상황이에요? 대비. 대비되는 상황이죠. 오케이. 대비되는 상황이면은 주변에 백설이 만공곤할제라고 하는 이 부분을 나와는 좀 다른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나와는 다른 어떤 상황이니? 다른 사람들은 지조와 절개를 안 지킬 때 나 혼자 지조와 절개를 지킬 거야. 지조와 절개를 안 지키면 부정적인 상황이겠죠. 이런 부정적 상황일 때 나 혼자서 지조와 절개를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런 내용의 구조를 파악하시고 나서 여기에는 이제 뭘 넣어야 돼? 시대적 배경을 좀 더 넣어서 해석을 해줘야 되죠. 성산문은 사육신 중에 한 명으로서 단종의 보기를 꾀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그런 작가였어요. 이 작가. 사육신의 복귀. 자, 단종이 누구한테 왕위를 빼앗겨? 세조한테 왕위를 빼앗기죠. 그러고 나서 이 세조, 단종이 왕위의 복위를 운동에 참여하다가 이 작가가 죽어요. 그럼 백설이 만공곤 혈제는 흰눈이 가득 찼으니까 되게 낭만적인 게 전혀 아니지. 이때는 세조의 상황이 득세할 때라고 이어주면 돼요. 백설이 만공곤 할제라고 하는 측면은 세조의 시대일 때, 세조의 상황, 아주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아주 나쁜 놈이 득세할 때라고 해석을 해주는 게 더 옳은 해석이겠죠. 이게 되게 많네. 되게 간단한 시인 줄 알았는데 개념이에요. 이게 이 시조의 개념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떠올라 줘야 돼요. 계속 복습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어볼 거라니까. 알겠죠? 그러면 자, 요 나에 걸린 문제는 몇 번 문제였어? 나만 걸려있는 문제는 뒤에 4번 문제죠. 자, 유사한 정서가 드러나는 것은요. 자, 이 사람 무슨 정서 표현하고 있었니? 충성을 끝까지 다 절개를. 오케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절개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의지 표현하고 있었지?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갈 수 있니? 2번으로 쉽게 갈 수 있지. 여기서 그러면은 어떤 표현이 되게 의지를 다지는 표현 같아? 그렇죠. 백골이 분표되어도 일편단심 가실줄이 시랴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우리는 정몽주의 시조였다. 다른 시조들 눈에 들어와 혹시? 무슨 내용인지? 하나 빼고 다 들어오네. 요거 빼고 우리 3번 빼고 다 하지 않았니? 기억 안 나? 기억나? 잠깐만 간단하게 할까?
자, 황진이의 시조예요, 기녀의 시조예요.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 몰랐던가. 아이고, 내가 글을 그리워할 줄 몰랐던가. 있으라고 여기 했으면은 갔을까? 제 곁에요. 보내고 그리워하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누군가가 그리워요 님을 그리워하는 노래였어요. 4번은 이화우 흙뿌릴 때 울며 자꾸 이별한 님이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에도 날 떠올릴까? 아, 먼 곳에서 님 내가 떠올리고 있어요. 그리워하고 있어요. 라는 시였죠. 5번도 흑망이 일소하니 많을 때도 가을의 풀이었습니다. 500년 왕업은 무슨 나라? 고려. 네, 왕이 그렇죠. 목적이라는 거는 필이에요. 목동의 필이. 이제는 고려를 느낄 수 있는 거는 목동의 필이에서밖에 못 느낍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계기 눈물겨워 하노라 라고 하는 이런 시조에서 고려의 멸망에 대한 어떤 안타까운 심정을 얘기하고 있었네요. 자, 3번이 구름이 무심탄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아마도 이거 거짓말 같은데 중천에 떠 있어도 임의로 다니면서 임의로 다닌다는 것은 자기 멋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다니면서 구태여 광명한 날빛을 따라가며 선난이 광명한 날빛을 광명 하늘에 있는 어떤 밝은 빛을 따라가며 덮었대요. 가렸다라는 얘기겠죠. 요 구름이 광명을 가리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에서 광명, 하늘에 떠 있는 해, 달, 별은 고전 시가에서 우리 주로 누굴 의미한다니? 해, 달, 별, 하늘에 떠 있어. 왕, 임금님이지? 그 임금님을 가리고 있어요 라고 해서 간신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구름은. 구름은 간신배를 의미하는 비판적인 시조예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또 다룰 일이 있을 거고, 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이제 시조들이 어느 정도 읽혔다라고 하면 금방 풀 수 있는 거고, 전혀 공부가 안 된 상황에서 이걸 만나면은 아이씨 이거 뭐야 찍자 이런 느낌으로 가겠지. 이 한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여름방학 때 많지 않은 그 50선 고전 문학을 한 거예요. 이 한 문제가 근데 상당히 쌓이고 쌓이면 많이 나와서 그래요. 자, 이어서 5번 문제 갑시다. 나를 감상한 내용이네요. 왜 이렇게 늦게 하죠? 천천히 하는 것 같은데? 빨리 해야 되는데. 이제 5번밖에 못 풀고 있어. 자,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골라주세요. 답은 몇 번으로 갔니? 1번이네요. 국내산 제1봉은 왕위를 빼앗긴 단종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아주 그냥 높은 산이다라는 그런 의미겠지. 아주 큰 산을 제1봉, 제일 높은 산에 갈 거야 라고 하는 우뚝 솟을 거야 그런 마음이지 단종을 의미하진 않아요. 요 보기 읽어주시면 좋을 거예요. 수양대군이 누구라고요? 세족.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관상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중에 이거 수양산 바라보며 이런 시조도 나왔었어요. 자, 낙낙장성원서 이것도 지금 문제 유형을 보니까 시어의 의미 찾는 문제겠네요. 그렇죠? 낙낙장성원 지조와 절개를 상징합니다. 이제 안 읽어도 그냥 파악이 되죠. 백설은 수양대본 1파입니다. 만건고는 세상이 장악했을 때입니다. 독야청청은 절개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시어의 의미 찾는 문제니까 항상 시어의 의미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면 금방 풀릴 것 같아요. 6번부터 가고 1번부터 가자. 가와 나의 갈래요. 향가에 대한 내용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형시조에 대한 내용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두 개에 대한 답은 몇 번으로 갔니? 이건 많이 안 틀렸더라고. 3번이죠. 가는 5에서 8행에서 나는 중장에서 자 여기까지 끊어서 일단 무슨 내용인지 몰라. 5행과 8행 짚어주고 중장에서 짚어주고 화자의 정서가 집약되어 있다. 이 집약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야? 모여 있다라는 거지. 어디서 우리 화자의 정서를 찾을 수 있었어? 종장이었고요. 그리고 9행과 10행이었죠. 요 특징, 형식상의 특징이에요. 특징, 갈래상의 특징 정리해 주세요. 정서가 독약청청하겠다. 이게 정서였잖아. 의지 꺾이지 않겠다. 자, 1번 문제 돌아가서 1번 문제 답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1번 문제는 한 몇 번? 5번이죠. 자, 이거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모두 비유와 상징, 무슨 비유와 무슨 상징을 들었니? 아까 시어의 의미. 이른바람, 떨어질 잎, 한 가지, 그리고 낙낙장송, 이런 표현들, 백설, 이런 것들이 다 비유와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써줬죠. 백설,
낙낙장송, 독야청청, 이건 나에서, 이른바람, 떨어지리, 한 가지, 이런 것들이 다 비유와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선택지를 보고 나서 비유와 상징이 쓰였대. 그래? 비유와 상징 어떤 단어? 이런 단어들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연습하는 게 대신 되는 거예요. 넘어가서 다음 시. 자, 여전히 시조가 이어지고 있고요. 황진이의 시조였죠. 동짓단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 넣었다가 어른이 모신날 밤이거든 구비 별이라. 모르는 단어는 없을 것 같아. 혹시 서리가 무슨 단어인지 구비가 무슨 단어인지 아니? 이거 음성 상징어긴 하거든요. 의태어. 요 단어부터 해석하자. 의태어인데 음성 상징어인데 서리는 뭐고 구비는 뭘까? 짜자잔. 얘들아, 서리가 요렇게 말린 게 서리야. 어? 국수를 이렇게 보면은 되게 말린 느낌. 국수를 이렇게 잘 말아놓는 게 서리야. 그러니까 이렇게 꾹꾹 눌러 담는 거죠. 구비는 구비 이어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요게 구비예요. 그럼 내용적인 걸로 한번 봅시다. 이때 뭐 시조의 특징이 앞에서 했으니까. 동짓달, 동지는 언제예요? 밤이 가장 긴 때죠. 밤이 가장 긴 밤. 계절적으로는 겨울이죠. 그 밤에 허리를 베어내요. 구로 읽어야 되는데 잠깐 했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요. 동지의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겠대요. 왜? 밤이 엄청 기니까. 춘풍은 무슨 단어? 춘자, 봄춘자지? 봄바람. 그럼 겨울인데 봄바람이 분다는 얘기일까? 그건 아니고 춘풍 이불처럼 그 이불, 따뜻한 이불 아래,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 아래에다가 어떻게 넣었다고요? 서리 꾸겨 넣는 거예요. 꼭 눌러 담아서 되게 잘 보관하는 거지. 어디 딴 데 못 가두고. 누가? 밤은이. 어른님 오신 날 밤이거든. 자, 어른님 오신 날 밤이거든. 어른님은 사랑하는 님 오신 날 밤에 그날에 가정하고 있네요. 구비 펴래요. 뭘 핀다는 거예요? 밤을 잘랐다가요, 넣었다가요, 필 거예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 주제는 어떤 님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님이 오면은 우리 긴 시간 같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밤이 길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아주 형식 특징적인 거. 밤을 베어냈고 넣고 펴고 있어요. 자, 이 측면을 우리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의 또 이제 개념이죠. 추상적 관념이라는 거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밤이라는 것도 시간적인 속성인 거죠. 시간적이라는 거는 눈으로 확 보이진 않아. 깜깜한 밤은 시간이 변해서 우리가 밤을 표현하는 거지 시간을 눈으로 또는 잡을 수는 없잖아. 근데 마치 시간이 이렇게 잘라지는 것처럼 또 세이브 되는 것처럼 또는 로드하는 것처럼 로딩하는 것처럼 구체화, 물리적 속성이 있는 감각적 표현으로 얘기를 했죠. 감각적이라는 건 지금 촉각적 신상을 줬어요. 베어내고 넣었다가 편다라는 촉각적 신상을 통해서 또는 시각적 신상을 통해서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시조에 대해서.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개념들을 잘 정리하셔야 되고요. 잠깐만 우리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거. 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를 알았다면은 화자의 주관적 변용이란 단어도 좀 정리해 주세요. 개념이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해도 맞고요. 화자의 주관적 변용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둘 다 해당될 수 있어요. 그리고 범위로 보면 화자의 주관적 변용이 조금 더 큰 범위예요. 굳이 따지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자, 화자의 주관적 변용이라는 단어부터 해석하자. 화자가 주관적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가 잡히니? 주관적. 화자대로.
화자 마음대로, 화자가 마음대로, 화자가 화자의 마음, 뜻대로. 화자의 뜻대로, 화자의 마음대로 변용이라는 거는 변화해서 수용한다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보고 화자가 자기 멋대로 생각해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주관적 변용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뭘 주관적 변형시켰어? 시간을. 이 시간을 베어낼 수 있고 넣을 수 있고 펼 수 있다라고 시간을 자기 멋대로 이렇게 생각해버렸죠. 이런 것들이 화자의 주관적 변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주로 예전에 우리 자연물에서 많이 나왔지. 어떤 자연물의 주관적 변용이라고 해서 산을 내가 둘러버리고 강과 산을 이렇게 둘러버렸다 이런 식으로. 그 주관적 변형이 추상적 관념의 구체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긴 한데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왜 설명을 하냐 헷갈릴 수 있지만 설명을 한 이유가 그 1학기 때 중간고사 때문에 그래요. 아픈 기억. 단어냐 역설이냐 그것 때문에 그래요. 단어와 역설과 반어가 잠깐만 이거는 피처링 1학기 중간고사. 우리가 역설법, 반어법 아직도 기억나. 이거 10번 문제 아니었니? 역설법, 반어법 할 때 나보기가 갔을 때는 이라고 하는 오케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반어법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넓게 보면 역설 안에도 들어가요. 반어법 자체가 역설 안에도 들어가요. 역설법이라고 안 했어? 역설 안에도. 모순되는 상황이에요. 자, 왜냐면 이미 떠날 때 내가 꽃을 이렇게 뿌려준다? 역설 아니니? 역설적 상황 아니야? 모순되는 상황 아니야? 님이 떠났는데 내가 이렇게 꽃 뿌리면서 축하해 줄 일이 있어? 없지. 네, 그런 개념 때문에 역설이라고 하는 모순 안에 역설법 문장에서 모순이 일어나냐 또는 내 표현에서 모순이 일어나냐 이런 식으로 역설법 반어법이라고 해서 좀 치사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이 부분도 어렵게 보면 추상적 관념을 진짜 이렇게 구체화해서 감각적인 대상을 나타낸 건지를 생각해 줘야 되는 한 포인트가 있고요. 혹은 그냥 주관적으로 변형한 거네. 아, 이거는 지금 시간을 자기가 자를 수 있고 배워낼 수 있다라고 해서 작가가 화자가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주관제로 생각을 한 거네 라고 해서 이 두 포인트가 잡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개념이 두 개가 공존한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한 허리를 베어낸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개념이 두 가지가 적용이 돼요.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했다,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혹은 주관적으로 변용했다.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꼭 정리해 주세요. 그 외에 여기 음성 상징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의 묘미를 살렸다. 이런 것들은 덤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 정도예요.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러고 나면 가와 관련된 문제부터 푸세요. 지금 의도적으로 제가 가, 나 이런 식으로 중간 두 가지 나왔을 때 한 시에 대해서만 풀고 있지. 하나씩 보고 풀고 하나씩 보고 풀고 이게 모의고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 그런데 11월 달에 모의고사 볼 텐데 그때는 많으면 세 작품이 동시에 나오거든. 그럼 세 개 한 번에 읽고 푸는 게 아니라 하나씩 읽고 풀고 하나씩 읽고 풀고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8번에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도치는 안 나왔죠. 그럼 우리말의 묘미 잘 살려 표현하고 있다. 음성상징어. 구비구비 서리서리. 계절적 특징 어떤 특징? 동지. 밤이 길다. 특징. 비유적 표현. 비유적 표현 어디 나왔지?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이게 시간을 베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시간도 빗대어서 표현을 한 거예요. 베어낼 수 있구나 라는 식으로 추상적인 대상을 주관적 변형을 통해서 추상적인 대상을 주관적 변형했다. 두 개의 개념이 동존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가에 걸린 시가 없죠. 나를 읽어봅시다. 요거는 시조의 중에서도 사설 시조라고 하는 부분이네요. 사설이란 단어는 뭐라고요? 사설. 이야기를 말하는. 이야기. 설은 이야기고 썰을 풀다. 사는 개인의 이야기를 엄청 길게 풀어내는 거. 그래서 사설 시조는 보통 길이가 길잖아요. 그래도 마지막 요 동장은 꼭 지켜줘. 세 글자로 형식적인 측면은 꼭 지켜주고 있어요.
얘도 9로 나눠서 읽어주면 좋은데 중장은 9를 나누기도 좀 힘들지. 그때는 여러분들이 끊을 수 있는 부분에서 끊어줘도 괜찮아. 미우님 오면은 꼬리를 회해치며 이런 식으로 끊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얘를 미우님 오면 꼬리를 회해치며 이렇게 끊어주셔도 괜찮아요. 내용적인 측면을 좀 읽기 위해서는 항상 끊어줄 수 있어야 돼요. 쥐띠랑 나리띠랑 반겨서 내닫고 구운이 오면 뒷바들 바등바등 무도랑 나오락 캉캉 짖는 요 도리함캐 쉰밥이 그릇그릇 난듯 그릇그릇 밥이 이제 많이 있어도 너 먹일 줄이 있으랴 너는 안 줄 거야 이놈아. 개가 10마리나 정도 기르고 있는데 요 개가 너무 밉대요. 왜냐면 미우님한테는 꼬리를 회친다는 건 꼬리를 잘 낭산랑거리면서 반겨워하고 고우님은 내가 사랑하는 님이죠. 바등바등하면서 캉캉 짖으면서 고우님을 멀리 떠나가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너 밥 먹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 주제를 보면 누구를 원망하고 있니? 원망의 대상. 개. 오케이, 개죠. 자, 이 개가 원망의 대상으로서 어떤 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는 시예요. 님에 대한 그리움은 우리 사설시초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교재 보면은 요 교재 뒤에 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막 니마 어디 오던가 하면서 막 쭉 이어지는 부분. 잠깐만 보고 오자. 교재 갖고 있으신 분들은 펴도 괜찮아요. 보고 옵시다. 이게 주제가 연결되면은 또 이렇게 되지. 자, 개를 여라문이나 기르되라고 하는 요 시조가 뒤에서 뭐 니마 오마 학원을 이라고 하는 요 시조하고 주제적인 측면에서 같아요. 님에 대한 그리움. 님이 온다라고 해서 나는 아주 중문나가 대령나가 아주 버섯들을 막 뛰어가고 이렇게 님인가 하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추지 3대가 날 속였더라 이런 시조도 하나 있었죠. 그리고 어이 못 오던가 너 왜 이렇게 못 오니 무슨 일로 못 오니 너 지금 이런 성 안에 집안에 집을 짓고 뒤주놓고 그 안에 갇혀서 못 오니 1년 한 해도 12달이고 한 달도 30달인데 하루 와서 못 보지겠니 어떤 님에 대한 그리움 이런 부분으로 주제와의 연결성 당연히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떤 시조가 또 나올 수 있는지 계속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얘는 또 형식적으로 사설시조의 특징, 사설시조는 양반의 그런 표현법보다 아주 직설적이지. 돌직구 팍팍 날리지. 얄밉다라고 감정 바로 표현했고 너 먹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아주 웃긴 표현, 해악성도 갖고 있어요. 얄미워 내가 밥이 그릇 많아도 너 안 줄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옛날 사람들한테는 좀 우습게 표현한 거고요. 지금 이 시는 주제적으로는 원망의 대상은 개인데 이 원망이란 소재 때문에 이 측면 때문에 또 다른 시 서경별곡을 내가 맨날 얘기하죠. 누군가를 원망해 이때는 사공을 원망했던 거 대동강 열배에 님을 얹고 가면 다른 꽃을 꺾을 거야. 사공 너는 사공을 아주 원망하는 그런 시가 있었고요. 이 원망의 대상이 개라는 측면에서 이면적 주제가 님을 원망하는 거죠. 개를 원망하기보다 이면적이라는 단어는 다른 측면으로 보면 다른 측면의 주제는 님을 원망하는 건데 돌려서 원망한 거죠. 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하진 않고요. 개를 원망하면서 아이고 님이 날 안 보러 오네 아이고 님아 이런 식으로 이면적 주제는 님에 대한 원망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요 시에서 중요하고요. 나에 대한 문제 10번 문제로 먼저 가서 봅시다. 나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때는 항상 내용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을 다 물어볼 수 있는 나쁜 문제예요. 원래 보통 이런 거 하나하나씩만 물어보는 게 좋은 문제인데 학교에서는 내용 형식 그냥 싸잡아서 물어볼 수도 있고 제일 안 좋은 문제가 뭐냐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서 다 맞는 거 다 고르세요. 너무 짜증나지?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항상 내용적인 측면, 형식적인 측면 좀 이렇게 분할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 4번이죠. 개에게 감정을 이입했습니다. 개에게 감정을 이입하려면 개가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감정을 이입한 게 아니라 개같이 얄밉다라는 거는 화자의 감정이잖아. 이 화자의 감정을 이렇게 쏙 집어넣니?
아니지? 걔가 슬퍼하거나 걔가 기뻐해야지. 선생님 여기 걔가 기뻐하고 있는데요. 꼬리를 회해치며. 이거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반가워서 이렇게 행동하는 묘사지. 화자의 감정을 쏙 집어넣지는 않았죠. 화자가 미우님을 우리 좋아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분도 근거를 찾아보자. 화자의 과장된 표현은 이런 것들. 미우님 오면은 너 이렇게 하고 고우님 오면은 이렇게 하네. 내가 밥이 이렇게 그릇 많아도 라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고요. 대상에 대한 화자의 대상은 누구? 걔에 대한 화자의 솔직한 감정 얄밉다. 이렇게 시어로 바꿔줄 수 있는 게 좋아요. 겉으로 드러난 갈등과 실질적인 갈등 양상, 이게 이면적 주제였죠. 겉으로 드러난 갈등은 걔와의 갈등, 이면적인 갈등은 님에 대한 님이 오지 않는 상황에 대한 갈등. 서리적 표현도 있으리야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계속 나왔죠. 얄미우리야, 먹일 줄 있으리야, 얄미운 감정 강조하고 있네. 자, 11번 문제는 답은 5번으로 가시면 되겠죠. 자신은 이렇게 진심을 속이다니 감정에 솔직하지 못한 것 같아 라고 해서 감정을 속인 건 아니에요. 그러면 자 1, 2, 3, 4는 맞는 설명이니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 이렇게 공통적으로 걸려있는 문제들을 뭐라는 얘기. 모의고사 풀 때 항상 이런 방식이에요. 문학은. 자, 공통점으로 적절한 거 찾으세요. 답은 4번이죠. 음성상징어 어디서 쓰였어? 서리서리, 구비구비, 캉캉, 무르랑 나무랑, 바등바등 이런 단어들 쓰였습니다. 음성상징어 나왔죠? 요 1번 선택지는 누구에 대한 설명이니? 오케이. 자, 간결하고 절제된 언어를 통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간결하고 절제되었다. 간결하고 절제되었다? 모르니까 일단 가라고 합시다. 일단 정형시니까. 촉각적 이미지 가겠죠. 근데 시적 상황을 실감나게 표현했나? 가에서? 님이 오시지 않는 상황을 막 이렇게 촉각적으로 표현했나? 그런 건 아니죠. 감이라고 하는 대상을 굽이굽이 넣고 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틀린 것 같고요. 극한적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안 풀었네. 미안해. 아까 요 9번 문제 안 풀었구나. 다시 9번 문제 하나 풀고 갈게요. 자, 황진이가 이런 한시도 썼어요. 자, 이런 한시네요. 한시고요. 5글자 그리고 4줄 이때는 5번 절구의 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황진이는 이런 시조도 썼고, 그치? 한시도 잘 썼고. 누가 본륜산의 옥을 잘라내어 직녀의 빛을 만들었을까? 견우가 한 번 떠나버린 뒤 푸른 하늘 허공 중에 수심겨워 던졌다네. 무슨 의미입니까? 푸른 하늘 허놀에 이런 옥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죠. 이 보석을 던져버릴 때 그럼 하늘에 뭐가 됩니까? 하늘에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별을 의미하는 거. 그런 식으로 상당히 비유적으로 썼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3번입니다. 대조적 의미 여기서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12번 같은 경우는 요 갈래상의 특징 비교하라는 얘기겠네요. 아까 갈래적인 특징. 시조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조선 후기에는 사설시조가 등장했습니다. 라는 특징이네요. 갈래상의 특징 정리니까 알고 있는 개념일 거고 답은 2번이 되겠죠. 자연문을 활용하여 유교적 이념을 드러냈다. 자연물 뭐? 시간이라면. 유교적 이념? 안 드러났지? 유교적 이념이라고 하면 뭐가 나와야 되냐? 인, 의, 예지, 충, 효 이런 거예요. 신, 인, 이, 예지, 충, 효, 신. 시간도 자연물로 취급할 수 있어요? 자연물이죠. 자연에 있는 우리 대상이니까.
추상적 관념이기도 하고. 유교적 이념이라는 거는 충, 효 이런 것들이 아주 강조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의 교과서에 실린 시조에 대한 문제풀이였습니다. 잠깐만 멈췄다가.